가보시죠. 35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리마인드만 하고 갑시다잉.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건 리마인드를 안 하시면은 되게 피곤해져요. 가보자. 우리가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부터 정의를 하고 왔어요.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경제 주체들 간에 상품, 재화나 서비스, 상품을 돈을 매개로 사고 파는 행위가 이어지는, 행위가 전개되는 체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상품이나 돈을 매개로 사고 파는 행위가 전개되는 공간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행위가 전개되는 공간이 필요해. 그 공간을 제가 시장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장, 마켓. 그 시장 내에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 2에서도 배우게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능 경제 지문에서도 전제를 하는 것은 무조건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되시겠죠? 요걸 이제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야. 좀 잘 보세요. 자본주의가 뭔데? 빌어먹을. 아니, 정확한. 그러니까 돈을 매개로 해서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더 값어치 높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매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의 반대말이 이제 공산주의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이제 만들어낸 거를 똑같이 분배하는, 동일하게 분배하는 걸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잘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잘 못 사는 거고, 요 메커니즘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럼 잘 봐. 제가 이제 좀 쫄라맨을 좀 많이 좀 그릴 거예요. 여기 이제 경제 주체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 개인 대 개인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개인 대 개인끼리 서로 이제 경제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움직이게 될 텐데,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움직이게 될 텐데요. 그럼 여기 있는 개인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인한테 물건을 판매하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개인은 뭐 해야 돼? 그냥 공짜로 받아먹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겠지.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개인이 왼쪽에 있는 개인에게 상응하는 가치를 지불합니다. 가치를 지불할 거예요. 그 가치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매개로 가격을 지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가격을 지불한다. 됐니? 가격을 지불한다. 그럼 잘 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상품을 서로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돈을 지불하고서 구매한다라고도 얘기했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판매와 구매의 각각 뒷글자를 따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불러? 매매를 합니다 라고도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한 가지만 더. 여기 국가가 있습니다. 은행이라 할게요. 그냥 은행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개인도 있어요. 개인이 은행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예금도 들고 뭣도 하고 금융상품 가입도 하고 하는데, 가장 단적인 예시로 여기에 있는 은행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해봅시다.
돈을 빌려준다라고 해볼게.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개인은 은행에게 돈을 빌렸으니까 당연히 돈을 뭐 해야 돼요?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됐니? 요거까지는 뭐 문제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봐. 우리가 경제 얘기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정의를 했었어요. 세 가지의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는 뭐? 경제는 이기적 개인을 뭐 한다? 상정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기적 개인을 상정함과 동시에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 있어 없어?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은과 동시에 경제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함을 견딜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불안정함을 견딜 수 없어요. 요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굴러갈 거야. 근데 잘 봐. 여기 위에 처음에 나와 있는 개인 대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얘네 둘은요 서로 물건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어떻겠어? 이기적 개인들일 거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겠지. 또 자기네들이 불안정하는 걸 견딜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얘네들은 단 한 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즉 만약에 개인이 물건을 판매를 한다 쳐봐. 그러면 물건이 갑자기 하루아침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여기 있는 개인이 물건을 판매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에다 유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유통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불러? 생산이다 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생산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너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뭐 과자 같은 포카칩 뒤에 보면은 무슨 뭐 오리온이면은 오리온 무슨 공장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본 적 있니? 그런 것들 다 뭐예요? 생산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 너네 이제 대학교 경영학과를 가시게 되면 이제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뭐 경영학과를 나온 건 아니니까. 뭐 생산관리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교과목이 있어. 그리고 그 생산관리와 관련돼서 이제 공장에서도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생산 공장에서도 생산관리팀이라고 하는 직무가 따로 있어. 그럼 그 생산관리에서 뭘 할까? 그 생산관리에서 뭘 할까요? 생산. 그 생산 관리에 필요한 게 뭐야? 비용이지, 비용.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생기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부대 비용, 그러니까 기타 잡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인건비, 그 다음에 무슨 뭐 임대료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어떤 생산에 필요한 비용들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생산을 하고 여긴 이제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모든 것들은 다 이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산을 하는데 당연히 돈을 뭐 했겠어? 생산자도 돈을 썼겠지. 왜? 내가 만약에 공장을 만든다 쳐봐. 그럼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땅도 구해야 되고요. 건물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올리는데 필요한 사람도 고용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다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일할 노동자도 구해야겠지. 전부 다 뭐야? 비용이죠. 그럼 그 비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개인은 뭐가 발생해? 마이너스? 그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 손해를 뭐 해야 돼? 다시 메꿔야겠지. 그 메꾸는 걸 무엇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걸 통해서 메꾼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되세요? 그 손해는 메꾸는 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겠어 당연히? 개인. 어떤 개인? 소비를 하는 개인. 소비를 하는 기업, 소비를 하는 정부 이런 것들로부터 무엇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야. 됐니? 쩐이에요. 쩐. 닥치고 쩐이야. 쩐이 뭐야? 쩐 몰라? 동전? 돈. 아니 드라마 제목이 쩐의 전쟁이라는 것도 있어요. 몰라? 좀 오래되긴 했어. 한 2006년, 7년? 뛰어나기지. 그 박신양이라고 있어요. 옛날 그 파리 연인이라고 이제 드라마 있는데. 그건 알아요. 애기야 가자. 왜 사랑한다 말을 못해?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닥쳐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끌고 오고 막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비용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전부 다 손해로 들어오는 걸 거고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것까지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해볼게.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로 해볼게. 두 번째는 요거예요. 은행과 뭐가 있어?
개인이 존재해요. 근데 이 은행과 개인 간에 얘네들도 역시 뭘 하냐면요. 돈을 매개로 얘네도요. 거래를 해요. 거래. 근데 잘 봐. 은행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개인은 돈을 갚아. 너무너무 당연해. 근데 잘 봐.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는 얘네도 역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가 개인에게 뭐 해가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지. 그럼 이것도 역시 은행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니? 손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손해를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봐. 은행이 병신 호구 빙다리 핫바지도 아니고 개인한테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너네 생각해봐. 나는 이제 성인 되고 나서 대학교 들어와서 돈을 많이 빌렸어요. 이제 또 돈 빌린다고 하면은 약간 그 깡패가 와가지고 뚝배기 깨고 막, 이 새끼 돈 갚아, 이 새끼야. 막 이럴 것 같은 이미지잖아. 그게 아니야. 너네 대학교만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장학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어요. 국립, 한국장학재단이 있는데, 이 한국장학재단의 어떤 목표는 뭐냐면은 학생들로부터 수익을 얻는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수익을 얻는다는 개념은 아니야. 뭐냐면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진학해서 재학하는 과정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게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국장학재단의 목표거든. 근데 잘 봐. 저도 이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많이 이제 학자금 대출도 많이 받고 생활비 대출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자취도 하고 그다음에 3, 4학년 때는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책값도 많이 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필연적으로 어디를 갔냐면은 은행을 가야 돼요. 근데 은행을 갔어. 근데 은행을 갔는데 내가 이제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은행이 그래 알았어 하면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돈을 꺼내주지 않죠. 그럼 은행은 뭘 보고 나한테 돈을 빌려줄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있는 개인이 이 은행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해요. 첫 번째. 또 한 가지, 이 지급 능력을 다른 말로 돈을 은행에게 갚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상환 능력이라고도 얘기해요. 상환 능력. 되니? 어머? 부러졌네. 씨랑 부러졌어. 어떡해? 가져올까요? 좋됐다. 에어컨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어? 에어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씨발 부러졌어. 아, 이하다. 좋됐네. 상환 능력.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이 상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은행한테 300을 빌렸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혹시 얘가 먹고 째진 않을까 싶지 않겠어? 걱정되겠지.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너네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내게 돼요. 4대 보험이란 걸 또 내게 되고요. 국민연금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엄청 많이 내요. 세금으로만 거의 막 심하면 100만 원까지도 뜯겨.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걸 통해서 은행은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이 새끼 세금 많이 내네? 그만큼 돈을 뭐 하는구나. 많이 버는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억을 빌리든 몇 천을 빌리든 간에 얘는 우리가 돈을 빌려줘도 돈을 다시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고. 그 믿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요. 신용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신용도가 뭘까? 은행이 개인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용점수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니? 네. 이 신용점수가 신용도를 의미해. 개인이 얼마만큼의 신뢰가 있고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빌려준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갚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진짜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상환을 열심히 하고 빚의 어떤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신용점수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돈을 빌리게 되는 순간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혹시 아니? 이런 걸 좀 알아놔, 얘들아. 알아? 얼마만큼 떨어지는데? 15. 이거 돗대기 장사야? 14, 15, 심하면 20 몇 점까지도 떨어져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젠장.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상환 능력과 신용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은 개인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이 돈을 갚는 과정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돈을 갚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만약에 300만 원을 빌렸어. 그럼 이 300만 원 고스란히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금. 근데 잘 봐.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지. 개인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급 능력과 신용도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월 1000을 버는 리얼 개지리는 인간이라고 생각해보자. 내가 월 1000을 버는 사람이야. 지금 월 1000 벌지 않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진짜인데? 월 1000을 벌지는 못해 나는. 근데 어떤 사람이 월 1000을 벌어. 그리고 신용 점수도 높아. 신용이 되게 높은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개인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할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할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험? 돈을 갚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굉장히 뭐하다? 낮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그 위험도에 대한 돈을 지급받아야 돼. 그걸 우린 뭐라 부르냐면요, 이자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들어봤니? 이자. 이 이자라고 하는 거는 이 3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위험 부담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위험 부담. 이해돼?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급 능력도 뛰어나고 신용도도 높아. 그럼 은행은 당연히 위험도가 낮다라고 생각할 거고 위험 부담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테니 이자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자의 어떤 절대값이라고 하기는 좀 말이 어려운가? 이자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자를 얼마만큼 부여할지를 결정할 거야. 위험 부담이 높다라고 해볼게요. 하이 리스크야. 그럼 당연히 이자도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죠. 만약에 로우 리스크라고 해볼게. 아우, 글씨가 너무 지랄 많네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스크. 그럼 필연적으로 이자율은 하이 리스크일 때 이자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로우 리스크면은 이자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원금 대비 이 이자를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해돼? 원금 대비 이자를 얼마만큼 낼지를 결정을 한다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이자율. 참고로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약 19%입니다. 19%.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빌렸어. 그럼 19%면은 1,900원인 거죠? 만약에 100만 원, 10만 원이면은 19,000원. 100만 원이면 19만 원. 이자가 19만 원인 거야. 19만. 그럼 생각해봐. 그럼 이자율이 낮다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뛰어나다란 얘기겠지? 은행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위험 부담이 굉장히 어떻고? 낮고. 그래서 이 이자율을 통해서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원금 플러스 뭐까지? 이자까지 합쳐서 돈을 갚아야 돼요. 이해되니?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합쳐서 돈을 갚는 요 행위를 우리가 상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어요? 이자가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안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붙는 경우는 없어요. 안 붙는 경우는 없어. 물론 있긴 하지. 신용카드 결제할 때 6개월 무이자 할부, 5개월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건 이제 카드의 얘기고, 보통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입장에서는 이자는 무조건 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봐봐. 이런 이자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부른다? 금리라고도 불러요. 금리. 이해되니? 금리. 잘 봐. 요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야. 안 배웠다고 하지 마. 배웠어. 배웠어. 배웠어.
너가 그럼 이걸 안 배웠으면 이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는데? 엄마가 맨날 얘기해요. 아니 중2 때 배웠는데. 배웠다니까. 안 배웠을 리가 없다니까요. 안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 상황 관계도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 배웠어. 무슨 과목에서요? 어? 사회에서? 배워요 이거. 안 배울 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어렵잖아. 어렵다 보니까 애들이 막 포기하기 시작해. 놓기 시작한다고. 근데 어떡해. 너네 어차피 28학년도 수능 때는 통합사회로 수능 보는데 그때 킬러 문제는 경제와 법으로 점철될 거야 얘들아. 해야 돼. 아까 전에 내가 저기 옆반에서 얘기할 때 또 그 얘기 했었거든. 뭐 못하겠다, 어렵다, 그냥 씨발 학업을 중단해라 이런 얘기 했었거든. 애들이 이게 참 모르겠어요. 포기가 익숙하고 도망치는 게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어렵고 조금만 과부하 걸리는 순간 그냥 포기하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어떤 시대에 온 것 같아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니들처럼 그러진 않았어. 니들처럼 그러진 않았어요. 미디어 세대여서 요즘 것들이라서 이게 그냥 뭐라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어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들어가서 학업 성취도 평가 그 통계를 봤어.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평균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봤단 말이지. 볼 수 있어요? 있어요. 검색해서 봐봐. 거기 이제 보면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해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가 보여. 근데 영어가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좀 좋아. 그리고 수학은 개 떨어졌어. 국어는 미미해요. 원래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야. 평균이 이제 딱 53.4점 정도거든. 근데 이제 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애들이 수학에 대한 수학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머리 쓰는 게 싫어서요. 수학이 정말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거든. 국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애들이 수학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어디다가 의탁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공식에 의탁을 해. 물론 공식은 외워야 돼요. 안 외울 수는 없어요. 필요해. 필수 불가결이야 이거는. 근데 애들이 그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거 있잖아. 있잖아. 이 씨부랄 거 요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의 중심은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모른다니까? 저 누가 틀린 거예요? 몰라요. 아니 뭐 누가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야? 위험해. 뭐야? 우영이야? 아씨. 제거 뭐야 제 거. 어떤 거예요? 원의 중심을 왜 마이너스로 써놔? x-2분의 a 제곱 더하기 y-2분의 b 제곱 해가지고 2분의 a, 2분의 b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안 한다니까.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애들 이해하기가 싫잖아요. 공식 집어넣어가지고 풀고 싶잖아. 근데 어떡해? 수능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응? 수능 그렇게 안 나와. 수능 공식 집어넣어서 풀리는 게 어딨어요. 물론 공식 풀어서 풀리는 게 몇 개 있긴 하죠. 안 나와. 아무튼 가보시죠. 지금 요거까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 지금 머릿속에 잘 박아 놓으세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세요. 정책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정책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누가 하는 거겠어? 개인이 할까? 기업이 할까? 정부가 할까? 기억. 정부가 하겠죠? 기업이 정책을 어떻게 펼쳐요? 정책 금리를 활용한대요. 금리 떴네. 금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한번 봐볼까? 금리 보세요.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뭐라 나와 있어? 이자.
또는 뭐 비율. 금리가 인상되었다, 금리가 인하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잘 봐.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로 와봐. 지금 은행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요. 은행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 근데 돈을 딱 빌려주고 보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게 우리한테 좀 위험 부담이 커 보여. 왜? 여기 있는 개인이 뭐가 낮아서 상환 능력도 낮고 지급 능력이 낮고 또 뭐도 낮아서 신용도도 뭐해서 낮아. 지급 능력이 낮아요. 신용도가 낮아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뭐 할 수밖에 없어? 높여야 돼요. 이자를 높여야 돼. 그러면 당연히 개인 입장에서는 돈을 갚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금과 무엇을 합쳐서 이자를 합쳐서 갚아야 되죠? 근데 잘 봐.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는 순간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맞아?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요.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망설여져요. 돈을 빌리는 어떤 빈도가 떨어지게 돼. 대출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떨어졌어. 그럼 내가 갚아야 되는 원금 플러스 이자 합쳐서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의 액수가 이자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돈을 뭐 하게 되겠어?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야. 근데 잘 봐.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이 너네 이제 그 신문기사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기사 헤드라인 정도는 본 적 있지 않니? fuck! 이자율이 높아지면요. 사람들 입장에서 돈을 안 빌려. 근데 단순히 무슨 뭐 몇백만 원 빌리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돈을 빌리는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주로 집을 사거나 토지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 이제 부동산을 구매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부동산 이제 뭐 한다? 매매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판매까지 하게 되면은. 근데 잘 봐. 이자율이 졸라 올라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5억짜리 집을 살려는데 내가 현금 5억이 있지 않는 이상 나는 필연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돼? 은행한테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럼 내가 은행에 가서 띵동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 저 집 좀 살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고 합니다. 얼마 정도 빌리시려고 하는데요? 4억 빌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자율이 지금 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8%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갔어. 1년 뒤에 다시 옵니다. 1년 뒤에 와서 저 혹시 지금 대출 가능할까요? 아, 예, 뭐 되긴 합니다. 되긴 합니다? 왜죠? 물어보니까 이자율이 10%래. 그럼 너네 입장에서는 원래 4억을 빌리려고 했었을 때 이자가 전에 왔을 때와 달리 1년 만에 이자율이 어떻게 됐어? 몇 퍼센트 올랐어요? 2%가 올랐지? 그러면은 당연히 집이나 토지 사는 데 있어서 부담이 어떻게 돼 있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돈을 빌리려고 하지도 않고 돈을 쓰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도 어떻게 돼?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래서 맨날 부동산 정책 하면서 금리 가지고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야. 항상. 이자를 높이면은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할 거고 투기를 잘 안 하게 될 거니까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금 선선해지는 거고, 금리를 인하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가지고 다 뭐 할 거니까 돈을 빌려버릴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울 집값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서울 집값이 그래서 답이 없는 거야. 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 서울로 가려고 그래.
서울로 가서 영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집 사는 사람들만 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한테 좀 대출이 잘 나오죠. 나같이 이제 집 없는 놈들. 근데 이제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출이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야 지금. 아무튼 끝없이 치솟던 금리가 올해 들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금리가 인상됐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이렇게 가는 거지. 얘 봐봐.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보세요. 잘 봐. 머리 써야 돼. 지금 현재 금리가 몇 퍼센트래요? 10%래요. 근데 내년에 받게 될 금액이 얼마래? 110원이래요. 그럼 잘 봐. 금리가 10%란 얘기는 지금 현재 금액도 있겠지? 그럼 현재 금액은 얼마래? 여기 따르면 얼마? 100원이래요. 왜 100원인 건데? 현재 지금 100원이니까 이자율 10%면 얼마만큼? 10원만큼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내년에 110원으로서 내가 지급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뭐 저금할 때도 이자율이 역시 적용이 되죠? 만약에 와 저금하는데 연 이자율 10%는 진짜 개꿀이겠다. 존나 좋겠다. 아무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금리가 10%라면은 현재 100원 곱하기 10분의 1을 해서 10원만큼 내년에 뭐 한다? 갚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럼 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겠지? 그럼 봐봐. 금리는 현재 가치에 무슨 방향으로 영향을 준대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는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보세요. 이거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채권이라는 얘기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되시겠죠? 들어가 볼게. 봐봐. 세 번째예요.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이래. 기업이 있습니다. 잘 봐. 여기 있는 기업이 돈이 필요해. 당장 지금 먹고 살 돈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거 너무 극단적이다. 기업이 만약에 사업을 펼치려고 해요. 내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 근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뭐 해야겠어? 돈을 빌려야겠지. 근데 돈을 빌리는데 은행한테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지만은요. 여기는 은행이 뭘 할 수도 있냐면은요. 이런 걸 발행할 수 있어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돈이 당장 필요한데 돈을 빌리는 경우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은 기업에서 기업 명의의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은행이 됐든 개인이 됐든 혹은 다른 기업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여기 있는 기업의 채권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구매를 해. 근데 만약에 기업이 1,000만원어치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1,000만원어치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은행이 뭐 삼성이라 해봅시다. 삼성의 1,000만원짜리 채권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어. 그러면은 구매를 했다는 얘기는 나는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뭘 줘야 돼? 물건을 줘요? 물건을 샀다니까? 물건을 샀으니까 뭘 줘야 돼? 돈을 줘야겠지. 1,000만원짜리 채권을 발행하고 내가 그것에 상응하는 돈인 1,000만원을 줘.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품 거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채권은요 마치 뭐처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과 유사한 어떤 역할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삼성은행에서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사겠지? 사는데 당연히 여기 있는 은행 입장에서도 채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이 뭐해? 빠져나가는 거지. 맞아? 돈이 빠져나가니까 기업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우리가 너네 거 채권을 사가지고 돈 줬잖아. 그러면은 뭔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위험 부담에 대한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겠지.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원금에다가 플러스로 뭐까지? 이자까지 얹어서 정해진 기간까지 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돼. 원금을 기업이 돌려줍니다. 혹은 이걸 연장을 해서 뭐를 이제 받아먹을 수 있냐면은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아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어. 만약에 내가 건물을 이제 샀어. 근데 건물을 샀는데 내가 계속 돈이 나가겠죠. 어떤 돈? 건물을 유지하려면 뭐가 나가? 땅값이요? 뭐 임대료도 나가고, 임대료 나갈 거고 기타 잡비용 이제 막, 전세 이런 거 나갈 거 아니야. 관리비 이런 거 나갈 거 아니에요, 얘들아. 씨부랄 거. 근데 내가 그거를 생돈으로 계속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이 통째로 막 18층 있다고 치면은 그 층수마다 입주민들을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입주민들은 나한테 월세를 내고 나는 그 월세 가지고서 그 건물을 뭐 하는 거야? 유지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이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근데 잘 봐. 그럼 이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채권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 국채도 있고요. 회사채도 있어요. 무슨 뜻일까? 국채는 뭐겠어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회사채는 말 그대로 기업이 발행한 채권. 이해가 되세요? 그럼 국가도 그러면은 채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국가만에 돈이 없었을 때 채권을 찍어내서 일시적으로 돈을 확 땡기고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통해서 다시 원래 투자자들한테 뭐 해주는 거고 돈을 돌려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다시 봐보자.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된대요. 자, 잘 봐. 일로 와볼게. 이 부분이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축 따위로 있네. 봐봐. 은행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은행에게 채권을 판매했습니다. 은행은 기업에게 당연히 채권 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로 돈을 돌려받게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니? 뭐가 올라갔을 때예요? 금리가 뭐 했을 때니? 올라갔을 때죠. 맞아? 금리가 올라갔어. 즉 이자율이 뭐 했다는 얘기겠어?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지. 맞아?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된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잘 봐. 너네가 만약에 6개월짜리로 돈을 빌린다 쳐볼게. 은행에서. 6개월 만기에 돈을 빌린다 쳐볼게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위험 부담이 어떻다라고 판단하겠어? 덜 하다라고 판단하겠지. 맞아? 근데 내가 이거를 10년치로 빌린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오르락내락 할 수 있지.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10년짜리 돈을 빌려주게 되면 위험 부담이 어떻다고 판단하는 거야?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는 순간, 즉 이자와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위험 부담이 그만큼 뭐 했다는 얘기야?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위험 부담이 높아졌다는 얘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채권에 관련해가지고 위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이거 사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야. 왜? 이자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만큼 기업이 얘네들한테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뭐 해야 되니까 계속 줘야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잘 봐. 내가 만약에 내가 또 100만 원 줬어. 아, 10만 원을 빌려줬어. 이자를 2%로 해서 주는 거야. 10만 원에 2%? 뭐 얼마니? 10만 원에 2% 계산이 안 되네. 나 만 원이라 하자. 계산하기 편하게. 200원? 연 이자를 200원인 거야. 근데 내가 금리를 올렸어요. 10%를 올렸습니다. 그럼 난 너한테 너가 나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만 원에 10%니까. 1200원? 아니, 10%요, 10%. 만 원에 10%. 천 원. 얘들아, 우리 계산은 하자. 계산은 좀. 20%로 해가지고 10%. 알싸. 머리 아파. 봐봐.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지불해야 되는 돈의 가격이 이자가 점차 증가하게 되는 거고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업이 만든 채권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야? 낮게 평가하는 거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뭐가? 위험 부담이 뭐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세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기 때문에. 이해돼? 너네 그런 거 본 적 있니 혹시? 북한의 채권 혹시 알아? 아니요. 북한도 채권이 있어요. 북한도 채권이 있어. 근데 암시장에서 팔아요. 암시장. 딥웹, 다크웹 이런 데서 팔아요.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 그건 구매하면 좆된다잉? 혹여라도 구매할 생각도 하지도 마세요. 그 채권의 가격이 거의 뭐 0.005달러 막 이래요. 거의 똥쓰레기 취급을 받는단 말이야. 의미가 없어. 근데 그게 약간 일시적으로 탁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일까? 북한의 채권 가격이 일시적으로 팍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조금. 아주 그냥 거의 전기자극 오르는 것처럼 툭 오르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일까? 우리나라 망했을 때? 우리나라가 망하면 좆대죠. 북한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가격이 확 오릅니다. 이유는 뭐야? 그 나라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거고 우리나라가 그 채권을 보존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확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사요, 그거를? 머리를 쓰라니까. 너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는데 뭔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시부랄. 아니, 북한의 채권이 0.001달러라고 쳐봐. 근데 0.001달러는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근데 이게 살짝 올라요. 뭐 0.5달러 정도 올랐다 쳐볼게. 이게 그 왜 오르냐면은 여기 북한에서 지금 유통된 이 채권이 그 이전까지는 전혀 기대값이 없어. 이 새끼들이 뭐 할지도 몰라. 그런데 얘네가 위기가 발생해서 흔들린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혹시라도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우리나라가 이 채권을 구매해서 가치를 보전해 준다면 이전에 사놨던 이 채권의 가격도 역시 뭐 할 거니까 보전될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이걸 사게 된다고. 이해돼? 북한이 혼란스러우면 저희 나라도 혼란스러워요. 뭐라는 거야. 북한이 혼란스러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하지 말자 그냥. 빨리. 하지 마. 설명을 포기하겠습니다. 빌어먹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가치가 떨어진다. 위험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가치는 뭐 한다? 떨어진다. 그냥 이렇게만 하자. 답답하시죠? 존나 답답해. 보세요. 정책 금리를 활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내용인데? 나 잘못 눌렀나 보다. 아무튼 채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이 구성이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지. 그럼 결론은 뭐야? 위험 부담이 높아지면은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위험 부담이 내려가면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 얘기야. 되시겠죠? 근데 봐봐. 이 정책 금리를 활용해서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데 경기가 뭐 했을 때?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뭐 한다? 진정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봐봐. 그럼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거겠어? 많이 빌리고 많이 쓰는 거겠지. 맞아?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정책 금리, 즉 정책적으로 이자율을 뭐 하면서 올림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킨대. 왜 그러는데? 사람들이 돈을 써, 안 써? 안 쓰게 되니까 돈을 빌린 빈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안정된다 이 얘기야.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 정책금리는 정부에서 정해주는 거고 시장금리는 마켓. 그럼 이 시장은 어디에서 정해지겠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은행에서 정해지겠지. 시장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집, 일반적인 가정, 기업에 대한 뭐가? 대출 감소로 뭐가 줄어든대요? 신용공급이 축소된대요. 이 신용공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돈을 빌리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신용공급의 축소가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진다 이 얘기야. 되시겠지? 신용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뭘 줄인대? 수요를 줄인대요. 왜 그러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 없어? 없고요. 당연히 지출은 뭐 해야 돼? 줄여야 될 수밖에 없어. 이해되세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떻게 되니까? 적으니까. 그럼 봐봐.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된대.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왜 그러는데? 왜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할까? 이유가 뭘까요?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 높게 해가지고 아니 너무 그렇게 머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품의 물량이야. 상품의 물량.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고. 적으면 오히려 신뢰도가 낮은 거 아니야? 너 말대로면?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고. 이건 당연하다니까? 한정판 생각해보세요. 한정판 스태츄, 한정판 무슨 옷 뭐 이런 거 나왔어.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어때? 부르는 게 값이야. 야 이번에 티니핑 무슨 300장짜리 한정카드 나와가지고 사람들 그거 눈 돌아갔잖아. 물론 그거는 은행에서 만드는 이제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거고 금융실명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막 그 있잖아. 그 라부부? 라부부인가 라부부 그 인형 있잖아요. 그것도 어때? 부르는 게 값이야. 왜? 한정판이거든. 이해돼? 그래서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해.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 이 말이 뭐야? 라부부 인형이 핫하니까 사람들이 야 나도 살래 하면서 돈을 존나 쓰려고 해. 근데 인형을 만드는 생산업체 측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생산을 더 줄여. 그래서 가격을 더 어떻게 높여. 그럼 얘들한테 더 이득인 거지. 이해되세요? 그게 지금 수요 얘기하는 거야.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으로 독일의 마르크와 독일의 화폐겠죠? 일본의 엔화, 일본의 화폐죠?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대. 투기란 얘기는 우리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 이래? 그런 투기적 수요. 이 말은 마르크와 엔화를 일부러 막 투자를 해서 왕창 가져놓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치가 떡상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다시 되파는 식으로. 이래? 그런 수요가 증가했다 이 얘기지. 그만큼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런 얘기지. 되니? 그럼 다시 봐. 신용 공급의 축소, 즉 돈을 빌려주는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제 내 뭘 줄여요? 수요를 줄인대. 그럼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되고 그래서 경기를 뭐 시킨다? 진정시킨다. 그럼 경제가 오히려 침체돼. 사람들이 돈을 안 써. 그럼 뭐 하면 돼? 돈을 많이 쓰게끔 만들면 되지. 제일 대표적인 게 뭐겠어? 이자를 뭐 하면 돼? 낮춰서 돈을 많이 빌리게끔 만들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돈을 더 쓰게끔 만드는 거지. 반대 과정. 몇 시니?
57분? 그럼 잠깐 끊었다 갑시다.